74. 우체국 모자를 벗은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래도 여름 장마 끝에 흙길이 반짝이면 내 발은 먼저 고향 쪽으로 방향을 튼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이 있지. 집은 떠나도 고향은 남는다. 그날도 그랬다. 시장에 들러 말린 멸치 한 대를 사고 버스에 몸을 싣고 남영리로 갔다. 들녘은 막 베어낸 보릿집 냄새로 가득했고 산 아래 논두렁엔 아이들이 소라처럼 모여 귀뚜라미를 잡고 있었다. 바람은 흙을 닮았고 흙은 바람을 닮았다. 남영리는 조용했다. 새마을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빈집이 많아졌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났고 어른들은 떠난 집을 지키다가 하나둘 흩어졌다.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골목길을 돌았다. 기웃거리고 서성거리고 오래된 대문을 열었다 닫았다. 옆 동네로 넘어가는 고삿길에 붉은 기와가 반쯤 내려앉은 집이 하나 있었다. 담장 위 석류는 벌써 벌어진 채였다. 누구 하나 등 떠미는 이 없었지만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키가 없는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마루는 먼지 냄새가 났다. 방 안에는 헝겊 인형이 하나 엎어져 있었고 함지박에는 바랜 무명천들이 뭉텅이로 들어 있었다. 나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집에선 미안하다고 먼저 인사해야 한다. 여그, 잠깐 들어옵니다. 내 목소리가 허공에 걸렸다가 사라졌다. 작은 방문을 열자 오래된 장롱이 있었다. 장롱 옆 작은 서랍 하나는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흰 종이 끝이 삐져나와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서랍을 당겼다. 털실로 묶인 종이 뭉치가 나왔다. 노란 끈이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손으로 만지자 종이는 말라 얇아진 과일 껍질처럼 바스락거렸다. 끈을 풀어 한 장을 꺼내 읽었다. 영자에게. 지난 장터날 분홍 스웨터를 입고 정미소 앞을 지나가던 너를 보았다. 네 손에 들린 참외 냄새가 멀리까지 왔다. 내 마음은 저 달빛처럼 얇고 연탄불처럼 느리게 타니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너희 집 담장 모퉁이 석류는 올해도 벌어졌더라. 나는 그 앞을 매일 돌았다. 너에게 건네지 못한 말을 글씨로 대신한다. 바람개비. 바람개비? 나는 편지를 뒤집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68년 가을. 보릿고개가 끝나고 풍년이 들어 사람들 얼굴이 조금 밝아졌던 그 해였다. 나는 편지를 몇 장 더 넘겼다. 글씨는 자꾸만 살살 떨렸지만 마음은 발갛게 익어 있었다. 화산장터 밤, 막걸리 잔에 뜬 달을 너에게 떠주고 싶었다. 학교 뒤 은행나무 아래서 바람 소리가 참 착하더라. 너는 웃을 때 왼쪽 볼에 홈이 진다. 그런 말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고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어느 편지에도 우체국 도장이 없었다. 봉투에는 주소가 거칠게 휘갈겨져 있었고 우표 자리엔 자국만 희미했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아니, 보내지 않은 편지.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 같은 사람에게 편지는 곧 숨이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안부를 배달했다. 기쁜 소식을, 슬픈 소식을, 잘 지내는지 묻는 글월을. 그런데 이 편지들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내 심장은 차분해지지 않았다. 늦었어도 나라도 이 편지들을 붙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편지들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서랍 속에서 겨울을 났을까. 나는 종이 뭉치를 다시 묶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간단했다. 영자를 찾아야 했다. 영자는 많다. 이 동네에도 영자는 있었다. 하지만 편지에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었다. 정미소 앞을 지나가는 분홍 스웨터, 단모퉁이 석류나무, 은행나무 아래 바람소리, 그리고 아래쪽 컵줄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 아버지의 방앗간 망치 소리가 밤마다 들린다. 방앗간. 이 동네 방앗간은 둘이었다. 남전 정미소와 용포 방앗간. 석류나무는 남전 정미소 담장 모퉁이에 있었다. 나는 곧장 남전 정미소 터로 갔다. 정미소는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됐다. 기계는 녹이스럽고 벽에는 누군가가 새마을 구호를 희미하게 적어두었다. 근면, 자조, 협동. 그 옆에 작은 돌비석처럼 서 있던 건 석류나무였다. 열매는 벌어졌다. 나는 나뭇가지를 살짝 만졌다. 손에 톡, 붉은 알이 떨어졌다. 그 순간 정미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거기서 뭐 하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손도식 이발사였다. 여름마다 내 머리를 깎아주는 입담 좋은 사람이었다. 그의 머리엔 아직도 기름이 반짝거렸고 귀에는 말이 채워져 있었다. 도시가, 너는 아직도 이발하냐? 해야죠. 이발 안 하면 이발사 아니죠. 뭘 찾으세요? 영자를 찾아. 영자요? 우리 동네 영자는 셋이요. 술집 영자, 지물포 영자, 이발소 바로 건너 떡집 영자.
근데 아마 어르신 말하는 영자는 글쎄 정미소의 성류라면 한 영자네 이야기네요. 옛날에 여기 살았죠. 지금은 지가 아는 바로는 읍내 낙화다방에 나가요. 낙화다방, 읍내 3개 다방 중 하나였다. 여름이면 얼음 동동 식혜를 팔고 겨울이면 뜨거운 믹스커피를 유리잔에 내주는 곳. 나는 손도식에게 인사를 하고 읍내로 갔다. 낙화다방 문을 열자 낡은 라디오에서 조용한 노래가 흘렀다. 낙엽이 나르듯 손님은 둘. 한 사람은 신문을 펼쳤고 다른 한 사람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카운터 안에는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인이 서 있었다. 눈매가 시렸다. 어서 오세요. 혹시 한영자 씨를 찾는데. 제가 한영자예요. 누굴 찾으시죠? 나는 서랍에서 가져온 종이 뭉치를 조심스레 꺼냈다. 여인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편지요? 그래, 아가씨가 젊었을 적 누가 자꾸 편지를 썼더라. 그런데 못 보냈더군. 서랍에서 찾았지. 나는 우체부였거든. 세상에 나와야 할 것은 나와야지. 누가 썼는데요? 이름은 없다. 바람개비라고만 되어 있다. 영자는 잠시 눈을 굳혔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아 흰 종이를 폈다. 첫 장을 읽더니 살짝 웃음이 나왔고 둘째 장에 이르러 입술이 떨렸다. 은행나무 아래 바람소리. 이 대목에서 여인은 우는 듯 웃는 듯 참으로 묘한 얼굴을 했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어르신, 이 편지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남전 정미소 뒤, 이 집에서. 거기라면 예전에 채만수 씨 살던 집인데.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채만수. 그 이름은 내 귀에도 익숙했다. 이미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구두장이었다. 둥글게 굽은 등 조심스런 손, 틈새가 촘촘한 웃음. 그는 늘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고 저녁이면 가게불을 늦게까지 켰다. 구두 밑창을 꿰매는 소리는 늘 일정했다. 나는 그 소리를 기억했다. 채만수가 썼던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글씨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밤마다 등잔불을 켜고 뭔가를 적는 걸 봤어요. 그때 저는 방앗간 일을 돕고 있었고 어느 날 정미소 담장 쪽에서 석류를 따다가 손을 베었는데 그 사람이 수줍게 손수건을 내밀었죠. 하얀 손수건, 모서리에 만수라고 수놓아진. 하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말로 제게 마음을 건넨 적이 없어요. 여인의 목소리가 깊어졌다. 나는 편지 마지막 장을 내밀었다.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낙화다방에서 커피를 처음 마셨다. 너는 설탕을 2숟갈 넣는다. 나는 그 단맛이 무섭다. 내 마음이 들킬까 봐. 여인은 그 대목에서 소리내어 웃었다. 맞아요. 저는 설탕 2숟갈을 넣었어요. 나는 그날 다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영자는 몇 번이고 편지를 만지작거렸다. 손끝에 잉크가 묻었다. 늦었네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 늦음이 고맙기도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은 편지에도 따뜻함이 있었다. 그것을 배달하는 일이 내 일이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편지엔 하나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모든 편지 맨 끝, 깨알 같은 글씨로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모란꽃 무늬 치마는 너에게 어울린다. 나는 그 문장을 어디서 봤던가 하고 머리를 긁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장터에서 두부를 사려고 줄을 서다가 그 문장을 떠올려 버렸다. 강말순. 내 어릴 적 동무, 아니 어쩌면 내 첫사랑. 그녀는 늘 모란 무늬 치마를 입었다. 춘마나. 강말순이 나를 보자 먼저 불렀다. 예나 지금이나 목소리는 천청란만했다. 그녀의 두부는 늘 가장 고소했다. 두부판 위에 맑은 물이 반짝였고 말순의 팔에는 두부 조각들이 작은 구름처럼 붙었다. 말순아, 너 모란 치마 아직도 입냐? 아따, 아직 남아있다. 요즘은 앞치마로만 쓴다. 근데 그걸 왜? 편지 이야기야. 여기 영자한테 오는 편지. 맨 끝마다 모란 치마 이야기가 있어. 혹시 영자랑 친했지? 그럼 어릴 때 같이 개울에서 미꾸라지 잡았지. 영자는 지금 다방한다지? 거기 가봤나? 갔지. 잘 있더라.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궁금해서. 채만수일까? 말수는 순간 눈에 장난기가 번쩍했다. 추만아, 네가 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너 우체부였잖여.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머리 아닌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야. 마음도 필요해. 말수는 웃으며 두부를 한 모서리 더 잘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자, 마음 있으면 배가 먼저 차야지. 나는 다시 편지를 펼쳤다. 화산장터, 낙화다방, 은행나무, 정미소에 이어 목수골 구두방이라는 말이 슬쩍 나와 있었다. 목수골은 구두방들이 모여있던 좁은 길이었다. 그 골목에 채만수의 구두방이 있었다. 나는 그 골목으로 걸어갔다. 문은 이미 닫힌 지 오래였다. 덧문에는 누군가가 못 하나를 박아 자물쇠 대신으로 걸어두었다.
나는 부엌 쪽 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목판과 송곳, 다른 망치, 가죽끈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구석, 작은 상자 위에 하얀 수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모퉁이에 파랗게 수놓아진 글씨. 만수. 나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다. 편지는 채만수의 것이었다. 그는 밤마다 앉아 글을 썼고 보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서랍에 넣어두었다. 아마도 언제든 마음먹으면 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을 것이다. 그러다 시간이 마음을 앞질러 버렸다. 나는 낙화다방으로 돌아갔다. 영자는 문간에 서서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번지게 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만수였군요. 그래.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자는 설탕 2숟갈 넣은 커피를 내왔다. 나도 한 숟갈 넣어봤다. 단맛은 갑자기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어르신, 영자가 말을 꺼냈다. 편지를 모아 읽는 자리를 하면 어떨까요? 다방의 조용한 저녁에 아는 사람들만 불러서. 좋지, 편지는 읽혀야지. 소문은 조용히 돌았다. 손도식 이발사는 머리를 깎으며 한마디씩 보탰다. 아, 채만수. 그 양반이 그렇게 살았지. 떡집 영자는 떡을 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늘 돈 받을 때 머리를 조아렸어. 목수골에서 일하던 젊은이는 그분은 못하나 박을 때도 숨을 고르고 박았어요 라고 말했다. 누구는 채만수가 좋아했던 사람이 다방 영자라고 했고 누구는 아니다. 지물포 영자라고 했다. 소문은 모였다가 흩어졌다. 그 모양이 꼭 사람 마음 같았다. 그날 저녁 낙화다방에는 10명 남짓이 모였다. 방앗간 일을 하던 노인, 이발사, 떡집 아주머니, 젊은 버스기사, 그리고 두부장수 강말순. 나는 다방 입구 쪽 작은 의자에 앉아 편지 묶음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읽기 시작하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영자에게 오늘 너의 집 담장에 기대었다. 석류는 이미 벌어졌다. 너는 웃을 때 왼쪽 볼에 홈이 진다. 나는 그 홈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다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손은 늘 가죽 냄새가 나니 감히 그러지 못한다. 바람개비. 사람들은 푸스스 웃었다. 이발사는 작은 기침을 했다. 영자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나는 계속 읽었다. 낙화다방에서 너는 설탕을 2숟갈 넣었다. 나는 그 단맛이 겁이 났다. 하지만 그 단맛이 없으면 커피는 너무 쓰다. 너를 생각하면 내 인생도 설탕 2숟갈을 넣은 것 같아졌다. 사람들은 그 대목에서 박수를 쳤다. 강말수는 두 손으로 턱을 뺀 채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오래전 개울가에서 미꾸라지 잡던 그날의 햇살을 닮았다. 나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영자야, 오늘 너에게 편지를 보낼까 했다가 또 서랍에 넣었다. 우체부 아저씨는 말한다. 편지는 용기가 가야 한다고. 나는 아직 용기가 모자라다. 내일은 조금 더 용기를 모아보겠다. 바람개비. 나는 마지막 줄을 읽고 고개를 들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누군가 훌쩍였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내게 허리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듯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만수 씨, 다음 생에는 꼭 설탕 2숟갈을 넣어봐요. 우리는 다방 밖으로 나왔다. 저녁 하늘은 연탄불처럼 물들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갔다. 강말순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춘만아, 응? 너도 인생에 설탕을 좀 넣어라. 나? 내 인생은 아주 조금 짰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럼 2숟갈 말고 1숟갈만 넣어. 말순이 웃었다.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두부를 만지던 손은 물기에 젖어 반짝였다. 나는 갑자기 용기가 생겼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손에 잡히는 용기였다. 말순아, 내일 장터 끝나고 강 아래로 산책 갈래?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네가 이야기 대신 편지를 들고 온다면 난 삐질 거다. 그럼 말로 할게. 말로는 좀 서툴러도. 우리는 그렇게 웃었다. 다음 날 우리는 강둑을 걸었다. 강물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흘렀다. 바람은 우리가 못한 말들을 대신 밀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말순에게 옛 이야기를 했다. 우체부 시절 내 자전거와 함께 봄비를 맞은 이야기. 눈 오는 날 소식을 전하려 강을 건넜다가 넘어진 이야기.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들었다. 중간중간 놀랐다. 웃었다. 혀를 찼다. 춘만아, 너도 참. 그럼 그때 너 우체부 아저씨가 말한 거 기억나지? 편지는 용기가 가야 한다고. 그래서 말순아, 나는 숨을 골랐다. 나도 이제 설탕 1숟갈쯤은 넣어도 되겠냐? 말순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너, 한 숟갈은 내가 넣고 한 숟갈은 네가 넣어라. 그 말은 참 이상하게도 마음 깊숙이 내려앉아 따뜻해졌다. 우리는 손을 잡고 저무는 강물 위에 석양을 서서히 띄웠다. 멀찍이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났다. 장터 쪽에서는 누군가가 깽과리를 쳤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였다.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있었다. 며칠 뒤 영자는 채만수의 구두방 앞에 작은 사진과 흰 꽃을 두었다. 그 옆에 편지 중 한 장을 유리 밑에 넣어두었다. 낙화다방에 설탕 2숟갈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했다. 사람들이 오며 가며 유리에 이마를 대고 읽었다. 웃는 이도 있었고 눈을 훔치는 이도 있었다. 어떤 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에게 조금씩 단맛이 돌았다. 나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은 남용리 강둑과 다방 그리고 석류나무 담장에 걸려 있었다. 가끔 버스를 타고 내려갔다. 두부를 사고 커피를 마시고 정미소 담장에 기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직도 보내지 못한 말들이 있었다. 나는 그 말들을 큰 소리로 읽어보았다. 누군가가 듣든 듣지 않든 말은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느리지만 꾸준히 어디엔가 닿았다. 우체부는 모자를 벗어도 편지를 배달한다. 편지는 때로 종이가 아니고 손잡아주는 손일 때가 있다. 한 숟갈의 설탕일 때가 있다. 낙화다방의 작은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일 때가 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골목길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일 때가 있다. 나는 오늘도 편지를 쓴다. 아주 짧은 편지. 말순아, 강둑의 바람이 좋다. 다음 장터날 나랑 또 걷자. 봉투는 없다. 우표도 없다. 나는 그 편지를 말로 건넨다. 그녀는 웃으며 받는다. 받았어. 그리고 설탕을 한 숟갈 더 넣는다. 세월은 자꾸만 지나간다. 그러나 석류는 해마다 벌어지고 은행나무는 가을마다 노랗게 빛난다. 다방의 커피는 여전히 뜨겁고 정미소 터의 바람은 여전히 착하다. 어제의 편지는 늦게라도 오늘에 도착한다. 우리는 그 편지를 함께 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는다. 그러면 어디선가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휙, 휙. 그 소리에 맞춰 웃음이 난다. 눈도 조금 뜨거워진다. 그 둘이 함께 오는 것이 나는 좋다. 사랑과 웃음은 늘 그렇게 함께 온다.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